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1992년 미국 대선을 흔들었던 슬로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메시지가 우리 22대 총선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고물가로 시름을 앓는 민심은 여당 참패라는 성적표를 정부에 안겨줬는데요. 남은 임기 3년 동안에도 또다시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야당발 총선 청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어디로 향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희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윤 부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또 세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정부 여당의 참패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 일단 신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평가 내리십니까?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그 이전의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좀 바꿔줄 것이다. 국회는 과반을 점유를 못했지만 네. 대통령께서는 정상화라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 하고 한 2년을 우리가 보냈는데 그 정상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심각하게 이번에 도전을 받으면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는 경제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 경제는 계속 나빴어요. 계속 나빴기 때문에 이번에 이슈는 경제도 물론 경제지만은 네.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공정,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유, 이게 도대체 현실에서 자유한가, 공정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저는 그래서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번 패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 뭐 경제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다루는 이제 사람이 문제가 되겠죠. 박상희 교수님께도 의견 구하겠습니다. 네, 사실 역대 총선에서 집권당이 이렇게 참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집권당이 총선에서 졌는데 그때 근소하게 졌었죠. 그 외에는 사실 집권당이 총선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권당이 거의 100석 좀 넘게 개헌 저지선 조금 넘게 표를 받았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정권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저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탄핵을 당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경제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3년도 민심 수습도 어렵고 어떠한 동력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중립 내각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정쟁에서 벗어나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중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총리를 뽑고 인사재청권, 내치에 관한 인사재청권을 우리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주는 그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황골 탈퇴와 같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 총리 갈고 비서실장 갈고 그렇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주도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은 네. 크게 바뀔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 쇄신을 일단 첫 번째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 그 이상의 강도 높은 어떤 구조조정 개혁이 필요하다. 네,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석병윤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번 22대 총선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 경제 상황이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경제 정책 관련해 가지고 기치로 내걸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네. 자유시장 경제 복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건전 재정 기조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또 재정 건전성도 많이 확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원칙을 천명했지만 세부적인 정책 운영 사항을 보면 자유시장 경제를 천명해놓고서 물가를 잡겠다고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억제하라고 하고 뭐 배추 사무관이다, 무 사무관이다 이러면서 공무원들한테 가격 인상을 통제하게 시키는 거. 이거 자유시장 경제 복원하고는 상관없는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장 경제하고 어긋나는 시장 경제 원리와 어긋나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아서 국민 불만은 가중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전 재정 기조를 천명했는데 사실 보면 뭐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GDP 대비 3% 유지도 하는 것도 실패를 해서 네. 건전 재정 기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어느 하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는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유권자의 분노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물가 이야기를 첫 번째 저희 토론 주제로 좀 삼아 보려고 해요.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가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면서 생활하면서 늘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뭐 여러 사실 논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대파 논란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이걸 누구 탓이냐로 따져봤었을 땐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은 반론을 제기하면요.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몇 년이죠? 22년. 2022년 5월이죠. 네. 그때 CPI가요. 소비자 물가가요. 5.4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6.0. 그리고 그 다음 달이 6.3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한 서너 달이 우리 소비자 물가의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네. 3입니다. 그러면 수치만 가지고 보면 내가 집권하고 나서 잡았네요, 물가를. 6%에서 3% 잡았다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마 나중에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물가는 가라앉았다. 그게 윤석열 정부 때문이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겠지만 네. 저는 물가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물가 문제가 윤석열 정부 때문도 아니고 또 누가 들어오더라도 물가를 잡기가 힘들었을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윤석열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은 한 거는 난 아니라고 봐요. 근데 네. 국민들이 폭발한 건 뭐냐면 대파도요. 요즘 단이 얼마나 무거우냐 가벼우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대파 한 단이 5,000원에서 6,000원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800원이라고 한 거예요. 875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그때도 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나? 묻기도 했고 예. 너무 싸다라고 지적도 했고 이 정도면 정상 가격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즉 875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쯤 되면 정상이다라고 한 게 국민들을 아주 저는 완전히 그냥 심장을 뒤집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선택이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네. 제가 아는 요 이야기는 조금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빵가게를 해요. 예. 빵가게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 때는 뭐가 많이 왔대요. 쿠폰도 오고, 네. 오고 많이 지원, 왔대. 네, 지원안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이번 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즉 아까 우리 석병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끊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네. 그게 끊기면서 이게 표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고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제 인사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다양하긴 한데 어쨌든 저는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인플레가 컸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번에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걸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탓으로 볼 수는 없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실 회의로 보면 엄청나게 했죠. 민생 토론회의만 24번 했고요. 비상경제 민생회의만 22번 하고 그랬거든요. 회의는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계속해서 해했다고 떠들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테이블에 가보면 대파 하나에 4,000원, 5,000원, 사과 하나에 5,000원, 10,000원? 그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뭘 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물가 흐름들이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7월에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한 1년 사이에 점점 떨어져서 한 3% 내려와서 가다가 1월 달에 잠시 2% 갔다 다시 3%대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선 과일 같은 거, 채소 같은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외식 물가들 밖에 나가서 식사 같은 거 할 때 느끼는 체감하는 물가는 굉장히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신선 물가만 보더라도 3월 달에 신선 과실이 한 40%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수치상 나오는 지수에서 나오는 물가보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물가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물가에 대한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컸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파 소동 때문에 불을 지핀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저도 그랬고 많은 국민들이 느꼈냐면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참모들 이야기만 듣고 상황 판단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내지는 그 리더십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을 줬다. 그게 이제 굉장히 결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물가 문제를 보자면 사실 이게 우리가 개도기 시절부터 물가 관리를 가격 통제를 통해서 했었어요. 네.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도기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발전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정책, 거시정책을 통한 가격 물가 관리라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통제에 의존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도 시장이 발달하고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 수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튀는 가격이 있으면 찍어 눌러서 가격 통제에서 물가 관리하는 식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도 기후 변동 같은 것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작황이라든지 재배 지역들이 이동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났고요. 최근에 이제 기후 변동 폭이 심해지면서 신선 과일이라든지 채소 같은 것들의 작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우리만이 아니고 네.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10년 전부터 대비를 했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와서도 수입을 좀 늘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대응은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찍어 누르고 안 되면은 보조금을 주고 그러니까 그때 정말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땜질식 처방하는 거 이게 이번에 농산물 가격 관리 또는 가격 통제 정책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네. 한편에서는 이런 식의 운영이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고요. 석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말한 시장 경제, 자유 공정 이야기 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식의 물가 관리 정책과 너무나 거리가 먼 가격 통제, 시장을 무시하는 가격 통제,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정책 이런 걸로 일관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사실 그 표방했던 바와 너무나 다른 행태이기 때문에 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물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엉돌러 놨던 거를 불가피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올린 측면도 있고 그리고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환율 문제라든지 국제유가 이런 건 사실 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도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석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사실 좀 납득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화 정책의 효과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화 정책의 효과, 그다음에 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거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 2.4%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통화 정책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두 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기상이변 뭐 이런 것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식료품 가격을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고요. 에너지 가격도 역시 산유국의 감산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기준금리 결정으로 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개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사실 통화정책의 효과라든지 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정확한 지표인데 이거는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라서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것은 통화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통화 정책이 정상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속도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늦췄다는 데 있는 것이죠. 발목을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그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거에 따라서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올라가야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 줄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고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야지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때 서민의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하면서 은행장들 모아놓고서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해라. 이러니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막아버린 거죠. 그런 식의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소비 쿠폰을 뿌린다고 하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재정 지출을 갖다가 늘리게 돼서 이것도 또 유동성을 풀어주니까 물가를 오히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런 식의 정책들을 써서 통화 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키는 바람에 오히려 물가가 조기에 안정되는 것을 막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만이 대두된 농산물 가격 상승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의 요인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네. 이제 농산물 가격을 결국을 안정시키려면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밖에 없고 공급량을 늘리려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비축 물량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수입을 대체 농산물이라도 수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농민들이 사실은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 농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농민 피해를 감안해가지고 수입 농산물을 또 점진적으로 들여오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네. 국내 농산물 가격을 조기 안정시키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난 30년 제 물가를 쭉 보면 참 괴이한 현상이 금년에는 사과 배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는 양파였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무였고요. 그리고 배추였고요. 그러니까 전 이상한 게 뭐냐면 기상이변이 있으면 거의 모든 농산물이 같이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이게 순환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전 유통구조에 상당한 들여다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 일종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는 사과, 이번에는 또 잊을만 하면은 또 무, 마늘, 양파, 그리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지금은 양배추가 비쌉니다. 수산물까지. 네, 썬물도. 그래서 저는 이게 유통 과정을 이게 좀 손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20년 전서부터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작황이 나쁘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터지고 나서 사후 대책. 터지고 나서 사후 대책인데 사후 대책도 웃기는 거예요. 가격을 12,000원에서 쫙 그어놓고 6,000원이라는 거예요. 집잖아요.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붕괴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이 농수산물 가격에 관해서만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특히 유통구조에 있어서의 어떤 비효율성을 저는 과감하게 척결하지 않으면 네. 아무리 통화량을 줄이고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생활 물가는 저는 잡기 쉽지 않을 제가 거다. 한 가지만
네. 추가로 말씀을 네, 드리면 박 이게 교수님. 농수산물 유통 문제는 사실 정말 오래 전부터 이야기됐던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정말 카르텔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위해서 돌려가면서 가격을 올렸다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필요하면 정부가 조사는 하겠지만, 근데 그런 식의 국민의힘 여당이나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핑계 댄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그다음에 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근원 물가가 낮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작년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재작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을 굉장히 낮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 임금이 계속 줄었죠. 실질 소비 여력은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근원 물가가 잡힌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물가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게 너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것저것 다 지금 손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같은 경우도 총선 앞두고 한 2분기 정도 동결을 시켰어요. 총선 끝나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가격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물가가 낮은 것 같이 잡히는, 사실상 반영이 된다면 물가가 더 높아야 되는 것인데 뭐 그렇게 하여튼 통제가 되는 거죠. 아까 이자율 말씀도 하셨는데 금융 이자율 정책이 우리가 작동이 되느냐? 뭐 이자율은 한국은행이 말하는 이자율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연동해서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다 막고 있고 다 다르게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정책이 잘 작동이 되고 있다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걸 보더라도 지금 한미 간의 그 이자율 격차 같은 것들이 환율 쪽으로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수입 물가 자극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금융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이 복잡해지고 또 커진 경제 규모에서 제대로 해나가기 어렵다. 정부가 정책이라는 걸 제대로 하기도 어렵고 국민 설득하기도 어렵다. 이것을 이번에 좀 교훈을 사실 정권뿐만이 아니고요. 민주당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식료품 및 에너지 네. 제외 지수에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통제됐기 때문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낮게 나온다라는 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제가 그 말을 한 거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임금 그다음에 문제를 임금이 통제됐기 때문에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가 낮아졌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나라 임금이 이제 상승이 억제됐다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은 원래 다른 가격보다 사실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다른 가격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고 유럽이고 모든 나라들이 다 명목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나와가지고요. 실질 소득은 다 감소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우리가 더 심하다는 것이고요. 실질 소득 감소율이 낮았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근원 물가가 빨리 안 잡혔던 이유가 계속해서 임금 수준이 높게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지금 CPI 지수에서 3%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낮아졌다고 말하는 게 많은 경우에, 물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은 이 전기라든지 가스 요금을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어서 그걸 반영하면 숫자가 더 높게 나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인덱스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런 여러 가지 통제라든지 그런 정부의 계획 같은 것들이 빠져줘야지만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우리가 궤도기식 운용을 계속하면서 이런 지표들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괴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정책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없어지긴 어렵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회자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게 소비를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갖고 살 수 있었던 게 지금은 이제 10만 원 갖고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를 봤었을 때 석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사람이 이제 명목소득이라는 거는 실질 소득이든 명목 소득이든 이제 물가보다 후행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그 정도의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고 그게 오랫동안 사실 이제 소비를 자극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우리나라에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럼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 여력은 많이 후퇴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체감 물가가 지금 여전히 높다라고 보는 것과 연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질문을 좀 미국 드리고 같은 싶은데. 경우도요. 네. 임금 명목 임금 상승률이 최근에 높게 나오는 것이지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았던 시점에는 명목 임금 상승률은 일단 낮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목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후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되게 높았을 때는 낮았다가 물가 상승률이 지금 낮아가지는 시점에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을 후행하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이 명목 임금 상승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빈 일자리 대비 구직자 수 그 비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뭐 1.5배 이상 되는 수준이고요. 우리는 그게 이제 0.4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낸 숫자 대비 구직자의 숫자가 미국은 1.5배다 보니까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모셔가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 대비 기업에 있는 빈 일자리 개수가 0.4배 내지 0.5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은 당연히 미국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의 그 임금이 전체 부가가치에서 3분의 2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항상 인건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준 적이 없었어요. 계속 인건비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나 근원 물가보다는 높이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예외적인 어떤 그런 조정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과 같은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금 실질 임금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죠.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걸 후반부에 저희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역 화폐로 지급하자 제안을 했잖아요. 사실 이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25만 원을 지원하자라는 것도 헬리콥터 머니로서 소비 여력을 높여주자라는 차원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박상희 교수님께 먼저. 아니 저는 뭐 지금은 민생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할 상황은 아니다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같은 특정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민생지원금 같은 거 쓰는 거는 바람직하고 사실 전 박상희 찬성하실 줄 알고 먼저 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이게 25만 원씩 해서 1인당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가면은 물가 자극하는데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는다는 취지하고는 전혀 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감세를 하면서 지금 재정 건전성 굉장히 나쁘게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세금을 특별히 올리겠다는 계획 없이 또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죠. 그래서 지금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당연히 재정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물가 관리를 저런 식으로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이 돈을 푼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에서 말한 거는 소비자한테 직접 주자는 거였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격을 떨어뜨리게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준 거죠. 벌써 이미 한 700억에서 800억을 썼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가 문제를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또는 가격을 통제한다는 식의 관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 시점이 됐다는 거를 이번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소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질 임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 한계 기업은 도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경제가 안정화되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이런 부정적인 충격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 그런 게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게 지속되게끔 오히려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네. 경제의 다이나믹스가 있고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충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던 인적 물적 자본들이 더 생산적인 데로 이동해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당장의 그 뭐 지표들을 찾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라는 거는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자꾸 재정 건전성이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따지지 말고 1인당 25만 원 주면 소비가 늘 것 같아, 안 늘 것 같아? 그 질문이거든요. 25만 원 100% 효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비는 늘 수 저 같은 있지 경우에는 않을까요? 그 25만 원을 주면 지난번에 우리가 4년 전에 100만 원도 받아봤지만 가구당 그것 때문에 안 하던 걸 하면 효과가 있죠. 근데 플러스 알파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그 돈 없었으면 안 했을 텐데 있었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 돈 가지고 늘 사 먹던 거를 대신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대체 효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것을 하는 사람 또는 그 돈이 없어서 못 쓰던 사람한테 주는 것은 저는 효과가 있다. 근데 5천만 국민한테 다 줘버리면 거의 80%는 그 돈이 없었어도 썼을 것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제 소비 진작에 전혀 효과가 없고 그중에 일부는 안 하던 것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 전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25만 원 3명이 모아갖고 75만 원 가지고 동남아를 가면 그 소비 진작 효과는 전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결론 25만 원 주면 소비 진작 효과는 거의 없이 재정만 축을 내는 정책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죠.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네, 석 교수님. 예, 저도 반대입니다. 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는 것은 원래 서울에서만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요. 서울 사람이 수원이나 인천 가서 쓸 돈을 서울에서만 쓰게 만들어서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지역화폐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행해서 준다는 거거든요. 25만 원씩.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 수원, 인천에 쓸 소비를 갖다가 서울로 땡겨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천 사람이 서울과 뭐 수원에서 쓸 소비를 인천으로 또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아까 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원래 그 지역화폐가 없어도 내가 25만 원 내 신용카드나 현찰로 쓸 돈을 대신 지역화폐로 쓰고 그 25만 원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식의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고요.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재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약 액면가의 10%거든요. 그래서 13조 원이 소비가 되는데 1.3조 원에 달하는 발행 유통 비용이 추가로 재정 낭비 요인으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 개정 사항에 있어서 사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어떤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에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당초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건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협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신 교수님께 먼저 의견을 나는 받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거 폐지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전에 한 2년 전에는 이걸 미루어 가지고 23년 1월 1일 시행될 걸 25년으로 미뤘잖아요. 나 이거 굉장히 이해 못하는 저는 입장이라고 봐요. 어떤 금융투자 그 소득세를 왜 폐지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당연히 시행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15.4%를 내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는 안 낸단 말이에요. 이런 불공평함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건전한 예금에서 아주 위험성이 높은 주식 투자로 또는 그보다 더한 ETF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 가도록 하는 게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런 면에서 저는 금융투자 소득세는 도입하는 게 맞다. 다만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이 하에 사람은 세금 안 낸다. 저 그것도 불만이에요. 5천만 원의 투자 소득이 생기려면은요 5%만 우리가 그 계산해도 10억 이상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면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불만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그래도 그게 1억이 넘거든요. 예. 그 이상은 우리가 세를 매기는 것이 전 정답이고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정확한 방법은 5천만 원 한도를 500만 원 정도로 내리고 그다음에 세율은 지금 제한하고 있는 20%, 25%를 저는 그걸 파격적으로 낮추어서 소득세를 예를 들면 5%, 10%로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데 이걸 그냥 폐지하겠다는 이유는 제 속은 뻔해요, 그게. 예. 주식 시장을 좀 끌어올려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1,000만 이상의 투자가들의 관심을 사겠다는 건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저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에 부합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이제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긴 한데 금융투자소득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의 중요한 수급의 한 축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로 인해서 이탈할 가능성 혹은 단기 투자에 머물 가능성,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들, 부작용들을 지적하고 있어서 계속 두 분께도 의견을 구하게. 이번에 석 교수님께 먼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다른 방식의 세금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방식? 저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기 투자, 소위 말하는 단타 매매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전부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찬성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이 미국은 이제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요,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을 일단 사면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추고 배당 소득을 또 추구하는 투자 성향이 투자 문화가 활성화되고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런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가를 관리하게 되고 배당 성향, 배당금을 늘리게 되고 이런 식의 당연히 밸류업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밸류업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금 배당 소득에는 15.4%의 소득세를 매기면서요.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노리고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 위주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단기 투자를 막는 단타 매매를 막는 장치가 증권 거래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을 하면서 증권 거래세를 없애버리겠다고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조치인데 증권 거래세가 낮아지면 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증권 거래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타 매매가 더 활성화되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는 장기 보유를 한다 할지라도 세율이 낮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투자가 더 활성화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뭔가 1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면 세율을 낮춰주는 식의 새로운 방식의 양도소득세율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부 겹치긴 하는데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 박상인 교수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신 교수님 의견하고 그쪽으로 뭐 같고요, 기본적으로. 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라고. 이거 2년 유예를 했고 그 전에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약간의 그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미세 조정들은 좀 해볼 수 있어요. 뭐 이제 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장기 보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저는 일단은 시행을 하고 그 부분은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같이 한다고 꼭 단타를 치는 게 유인을 주는 식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타를 쳐서 소득을 더 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리고 뭐 장기 보유를 하는 게 또 금융 소득에 대한 투자 그 장기를 갖고 있는 게 더 소득을 더 높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게 크고 물론 거기에 따른 세율이라는 게 유인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단기 투자에 대한 행위에 대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율 변화 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 단기 보유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예상 내지는 평가의 차이에서 충분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보유 여부 주는 건 뭐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금투수 당연히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에 대한 이자는 배당에 대해서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니까 그걸 단타를 주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그런 걸 막는 면에서도 맞고 이것은 공정성뿐만이 아니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사실 필요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근로소득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같은 시간을 노동을 통해서 인적 자문을 축적하고 이렇게 해서 번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한 5천만 원, 과세 표준에 한 5천이 되죠. 그러면 근로소득세율이 24%가 돼요. 여기서는 5천만 원 공제하고 과세 기준이 3억까지 20%예요. 3억이 넘으면 25%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도 근로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열심히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노동을 통해서 시간을 쓰는 것보다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데 서라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개인들이 자기들 시간 투자를 어디에 할까 의사결정에 굉장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뭐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고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종합과세하는 식으로 모두 합쳐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다만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기 때문에 세율을 저렇게 시작하는 것 자체 그게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다른 나라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금투세 시작하기 전에 하나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거는 결손금 이월 공제를 5년 동안 허용을 해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안에서는 금투세 도입하고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도입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5년 동안에 손해를 봤던 분들은 결손 이월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말에 상당하게 주식시장에 투기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그리고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신 교수님 아까 5천만 원 높다 그러셨는데 사실 전체 투자자의 1%만 금투세에 해당돼요. 사실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투세가 없는 이른바 대주주들한테 과세하는 방식으로 할 때는 전체 투자자의 0.005%밖에 안 돼요. 사실 그래서 한 1%가 더 이제 세금을 내게 들어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보면은 손해 본 것들에 대해서는 이자 세금 공제가 지금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도 보고 이익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주식 같은 거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이익을 봤으면은 이익 본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다 내요. 지금. 그런데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조금 더 지금 세금을 낼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도 금투세가 들어와서 결손금 이월 공제를 받게 되면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네. 이 투자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거래세는 점점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금투세가 이제 그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또 표방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가 5분밖에 없어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법인세가 사실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의 확실한 당근책으로 제시된 상태인데 법인세를 어쨌든 세액 공제든 직접 깎아주든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당근책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땜질이에요, 그것도. 아, 그것도 땜질이라고 보십니까? 본질적으로 땜질이다. 난 그래서 이 정부의 이런 방식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면 네. 아니 밸류업을 한다고 밸류업이 되나요? 사실상 밸류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결국은 각종의 어떤 유인을 주는 방책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제 기억엔 88년서부터 나왔어요. 이게 증권 이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자는 게 지금 40년도 넘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증권의 시가총액이 대충 한 8천조, 7천조로 놓고 그다음에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한 10% 올랐다고 하면 8천조 10%니까 800조 올라요. 800조 오르는 것에 20% 과세를 하면 160조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세원이 저는 이 증권투자 소득세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과세를 해야 되고 처음부터 저항이 크니 5천만 원 한도를 확 낮추고 한 500으로 낮추고 500 이상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되 구간을 조금 이렇게 세율을 낮추어서 누구라도 일하면
소득세 내잖아요. 취지 자체를 지키게끔 그러니까 하자라는 이 거죠. 캐피탈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가 대한민국의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와 함께 3대 이게 세원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의 재원, 부족한 재원을 저는 많이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원을 증개시키는 제1 우리가 타겟이 이 증권거래소고 증권 그 소득세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세금은 모든 투자가들이 다 내야 된다. 네. 세율은 좀 낮출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에요. 밸류업까지 연결을 지어보면 사실 법인세 문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석 교수님. 네. 예. 다음 바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밸류업은 사실 뭐 신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 정부에서 기업 등 떠민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밸류업에서 기업들이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줬던 가장 핵심적인 인센티브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경비 처리를 해줘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 기업에게 주는 유일한 인센티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야당에서 동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유인이 없어서 과연 이 밸류업이 특별히 큰 기업에게 유인이 없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확실한 건 법인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시장에서도 호응이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의 확실한 당근책이다. 사실 그건 동의 못하세요?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요?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기업이 밸류업할 요인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경영자가 만약에 그럴 요인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가치를 높이고 주식의 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게 경영하는 목적이라고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를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은 밸류업 될 수가 없고 네. 이 정도 세금 몇 개 준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자꾸 재정 안정성 이야기하면서 감세 그리고 자사주는 소각하는 거 법적으로 강제하면 간단해요. 그걸 왜 굳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응답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용감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